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결과를 정리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면서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걸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인내는 실패했다며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간의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방위비 인상까지 요구해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긴장감이 예상됩니다.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는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듭 이어지면서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 씨가 구속 전 안철수 전 대표에게 구속이 두렵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당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해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7월의 첫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엔 낮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회담 결과를 정리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면서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두 정상이 합의한 방안들로 구성됐는데요. 먼저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 국방, 경제, 글로벌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담겼는데요. 두 정상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교역 분야에선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상호 투자 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강점을 지닌 과학기술과 사이버 안보, 우주 등의 첨단 분야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여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 결과로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이번이 7번째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회담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불균형에 무게를 뒀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표문을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순방전부터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 공조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1시간 이상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접근법도 발표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라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인 인내는 실패했다면서 더 이상 인내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한미 간의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윤범기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보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답게 민감한 이슈를 치고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As part of that commitment, we are working together to ensure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특히 자신의 정부에서 더욱 이 이슈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한국 측에 추가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불리한 무역 역조 현상이 심각하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특히 자동차나 철강 등에서 불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무역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re going to sign a deal that's great for South Korea and great for the United States.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 측에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두 차례는 한국전 관련 기념비를 찾은 것은 한미 동맹이 혈맹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자유를 위한 숭고한 걸음이라고 적힌 대형 태극 화환을 19인의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하며 숨진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헌화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공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는 한국전에 소위로 참전해 동전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미 참전용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소속 잘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통일되는 거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이어 한국전 관련 참전 기념비를 또 찾은 것은 한미동맹이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이 한반도 문제와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한 취소로 한때 홀대론이 불거졌던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맥케인 의원을 만나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외신들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앞다퉈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북핵 문제를 위한 공동 전략을 찾았다면서 후한 점수를 주는 데 반해 그동안 높은 관심을 보여왔던 중국과 일본 언론들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핵 대응에서 공감대를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That patience is over. Korean dictatorship has no regard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its people or its neighbors and has no respect for human life. And that's been proven over and over again. 한미 정상의 대북 공조가 한치의 빗셀 틈도 없다는 겁니다. CNN 방송은 다만 문 대통령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되 평화적 해법을 위한 협상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과 AP통신은 무역 문제에 주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될지 높은 관심을 보여온 중국과 일본 언론은 아직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정상들의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의상을 선택했는지도 큰 관심을 모으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넥타이를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의 부인들의 의상들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나란히 선 한미 두 정상.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맞춘 드레스 코드가 눈에 띕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두운 컬러의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남성 의상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넥타이 역시 파란색으로 통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드레스 코드를 맞췄다기보단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 첫날 파란색 회화 작품이 그려진 상의로 호평을 받은 김정숙 여사는 하얀 한복 저고리에 쪽비치마, 비취색 잠옷을 걸쳤습니다. 김 여사의 한복은 문 대통령과의 결혼 당시 김 여사의 어머니가 물려준 옷감으로 지은 것으로 천연 쪽물과 홍두깨를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한국 고유의 색을 살렸습니다. 모델 출신의 멜라니아 여사는 베이지색의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이번 방미 기간 중 유독 파란색 의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비즈니스 이미지를 만드는 색깔이기도 하고 또 신뢰와 안정을 통칭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용하신 블루는 대단히 선명한 블루인데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액티브하고 미래 전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첫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이번 백악관 방문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내 사적인 공간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초대한 건데요. 또 만찬 메뉴로는 비빔밥을 내놓으면서 신경을 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부시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이 방은 백악관 3층에 있는 트리티룸입니다. 이곳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개인 업무를 보는 사적인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리티룸을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보여주며 화제가 됐습니다. 3층이 내 사적인 공간인데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곳이다. 내가 당선되기 전에는 백악관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 며 한번 구경하시지 않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 공간에 외부 원수를 데려간 것은 최초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양국 간의 각별한 사이를 나타내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자신의 사적 공간에 외국 원수를 데려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도 백악관을 방문한 우리 대통령 중에서도 3층 공간에 초청된 대통령은 없었던 것으로. 만찬 메뉴에서도 문 대통령 부부를 향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생선 요리, 와인 등과 함께 우리나라 음식인 비빔밥을 준비한 겁니다. 이는 문 대통령 부부의 입맛을 고려하는 동시에 비빔밥이 여러 재료를 섞어낸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화합과 협력을 다지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중국 압박 카드를 쏟아냈습니다. 북한을 방임하는 중국에 각종 제재를 가했는데요. 향후 미국과 중국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 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의 단동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has served as a gateway for North Korea to access the U.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s. 미국이 은행을 북한의 자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건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이후 처음.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버금가는 조치로 미국이 언제든 이를 시행할 수 있음을 중국에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 군함이 대만의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미 군함이 대만 항구에 정박한다면 38년 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래 처음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뒤흔드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만에 우리 돈 1조 4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쏟아낸 종합 세트 같은 압박에 중국도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단동은행 제재와 같은 UN 안보리 이외의 독자 제재는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이 즉각 잘못된 방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갑자기 불거진 양국의 갈등이 북핵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네, 국내 인사청문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박 2일로 진행이 됐었죠. 쟁점은 논문 표절이었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까지 이어지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자료 제출 미비로 중단되고 이렇게 허위로 숫자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가 전부 제출돼서 회의를 속개할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오전 다시 재개되면서 하루짜리 청문회는 이틀로 늘어났습니다. 야당은 이틀 내내 논문 표절을 놓고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한자도 빼놓지 않고 통째로 일본 논문 그대로 베꼈습니다. 10페이지서부터 병풍같이 이거 다 뺏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복게재 건수에서 빠져나가려고 명백히 이 허위 답변을 한 겁니다. 여당은 청문회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김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검증 예비조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으면 저는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곧 공세에 시달린 김 후보자는 논문을 작성하던 시기에 기준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김상곤 후보자에겐 또 이념 편향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돕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상당수가 이적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야당은 또다시 김상곤 후보자의 강성 진보 성향을 공격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국가관을 문제 삼는가 하면 세월호 배지를 다신 것처럼 천안함 배지도 다시고 연평해전에 대해서도 같이 기리시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김 후보자를 돕는 사람까지 거론했습니다. 후보자를 돕고 지원했거나 현재도 돕고 있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이적단체 구성원이거나 배후에 있는 분입니다.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제 비서실장 했던 이제 송현석 씨는 젊을 때 그런 활동을 했고 그 뒤에는 활동을 모두 끝내고 사실상 이제 공무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도 철진한 사상 검증을 멈추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당신은 사회주의자다. 인정하라. 당신은 혁명가 아니냐. 그거 인정해라. 이거를 계속해서 옥죄고 신경전은 청문회 밖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히 부적격이 아니라 도덕성과 자질, 사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야3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은 검증하지 않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의 품격까지 떨어뜨렸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1박 2일로 치러졌습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대학 교수 시절 기업 사회이사를 불법으로 겸직한 점이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조 후보자는 해당 회사의 인감을 건네주긴 했지만 사회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몰랐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대학 승인 없이 사기업인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사회이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회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댑니다.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일체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또 일체의 수익도 제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거 모르면 교수 없어요. 전적으로 그거 모르면 교수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그런 것도 몰라서 무슨 장관을 해요? 전적으로 제자가 회사를 세우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인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하자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아니, 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가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도요, 인감 도장과 인감 안 맡겨요. 본인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었었습니다. 내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제 세심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만은 여당은 조 후보자가 회사 대표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비호했습니다. 저는 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고려대학교의 사회학과를 나오시고 후보가 있는 대학교의 박사과정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는 분이고 해서 실제로 믿었을 수 있고. 야당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고 야당은 자질 미달이라며 질타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질타는 음주운전 이력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부분에서 또 거셌습니다. 조 후보자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비난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기된 10가지 넘는 의혹 중에서 지금 음주운전 그리고 벌금형 처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자들보다라도 납득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해명 자체도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2007년이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낙마한 모든 사례를 통틀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직접 일어나 사과하라는 주문이 이어졌고 조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러면 음주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일어나서. 네. 대학 교수로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거짓 해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당시 농성 중인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음주운전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조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이던 2007년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관련한 소식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제보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 씨로부터 구속이 두렵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당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검찰 구속 전인 지난달 25일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이 씨는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며 구속이 너무 두렵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단문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은 이용주 의원이 안 전 대표에게 제보 조작을 보고한 날입니다. 만일 이 의원의 보고 이후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안 전 대표의 답변에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 전 대표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문자뿐 아니라 전화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연일 사전 보고설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자 전송 시점부터 대선일까지 발신 내역을 조회한 결과 박 전 위원장과 비서관은 통화한 적이 없고 박 전 위원장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선 당시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전히 화합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도 불참한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자리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모바일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날 TV 토론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나오지 않은 겁니다. TV 토론이 국민들이 지금 역겹다는 반응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선거운동인데 선거운동을 내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원유철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참석을 압박해봤지만 내부 검증과 토론회 장을 회피하면서 내부 총질이라고 호도하면서까지 TV 토론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구태는 결국 홍준표 후보는 나오지 않았고 원유철, 신상진 두 후보만 맥빠진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국민의 실망을 더욱 가중시켜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정말 다시 망하는 정당대회가 TV 토론을 놓고 신상진, 홍준표, 원유철 세 후보가 경선 기간 내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다음 주 전당대회에도 화합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선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 명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열린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겨울 촛불로 가득 찼던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노동자가 몰려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입니다. 청와대 앞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구호를 외치던 조합원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총파별 주역으로 뚝선 비정규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서 연대와 경력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쳤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지금 당장 시행하라. 최저임금 1만 원 지금 당장 시행하라. 광장에서 출발해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행진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은 6천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보여온 경찰의 유연한 집회 대응 기조는 이번에도 이어져 참가자들과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또 이번 집회가 퇴근길과 맞물려 상당한 교통 혼잡이 우려됐지만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여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모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30차례가 넘는 재판 과정 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결심 공판을 코앞에 두고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14년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했던 당시 문체부 실장의 증언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보고받은 다른 서류가 너무 많아 읽어보지도 않고 버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영화 다이빙벨 상영 저지 업무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후속 조치가 논의됐던 절체절명의 시점에 지역적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신문이 끝난 뒤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당시에 알았다면 당장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모레 열릴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독일이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23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아직 상원 통과와 대통령 제가가 필요하지만 현지 성소수자들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라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총리 관저 밖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환호하는 사람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독일 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성소수자들이 기쁨에 잠겼습니다. 독일 하원은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의결했습니다. 원내 좌파 계열인 사회민주당과 좌파당, 녹색당은 물론이고 당론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한 기독민주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표결 전 동선혼 합법화를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겠다며 자유투표를 시사했던 기독민주당 당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목사 아버지를 둔 개신교 가정에서 자란 만큼 개신교 교리를 따른 것입니다. Für mich ist die Ehe im Grundgesetz die Ehe von Mann und Frau. Und deshalb habe ich heute auch diesem Gesetzentwurf nicht zugestimmt.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직 상원 표결과 대통령 재가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하원 통과만으로 역사적 투표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용역 깡패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손에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조합 사무실 앞입니다.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거칠게 철문을 들어 올리고 주민을 향해 욕설을 내뱉습니다. 다 밟았어요. 하라고. 알아서 해. 못 심지어 한 남성의 머리를 밀치며 쓰러뜨린 뒤 마구잡이로 짓밟습니다. 주민들은 몸으로 막아보지만 건물 안으로 뿌려진 소화기 분말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가스 주시려면 들어옵니다. 문 열어요. 당시 현장에는 100여 명의 용역이 동원됐는데 이들의 폭력 행사로 주민 23명이 다쳤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맞다가 이제 3층에서 차라리 죽을 것 같은 생각에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용역 깡패가 폭행을 해서 저는 이제 코뼈가 그때 좀 부러졌었거든요. 근데 이들 용역 직원은 이전에도 골프장이나 호텔 등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곳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도리와 소화기 등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한 용역 깡패 29살 신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폭력 사태의 배후 세력과 추가 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경북 안동의 외과리와 백로 등 철새들의 집단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매일 10마리 정도의 새들이 죽어나가더니 지금까지는 수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런데도 자치단체와 환경당국은 조사는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비실대는 외가리 한 마리. 가쁜 숨을 내쉬더니 털썩 풀숲에 처박힙니다. 정상적으로 걷던 또 다른 외가리는 얼마 못 가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설백로 새끼는 바닥을 디다 이내 축 늘어집니다. 곳곳에 널브러진 사체들. 서식지는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철새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건 지난 4월 말부터. 환경단체가 걷어간 폐사체만 250마리가 넘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철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안동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호숫바닥에 이처럼 검붉은 기름띠로 가득한데요. 성분을 검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드뮴과 비소 등 1급 발암성 중금속 물질에 오염됐는데 호수에서 물과 먹이를 먹은 철새에서는 아연과 구리, 셀레늄 같은 맹독성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상류 쪽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폐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속에 의하여 물고기들이 중독이 되고 또 그 물고기를 먹는 새들도 중독이 되어
하지만 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은 번식기에 나타나는 자연 폐사라며 조사에 소극적입니다. 이제 개체 간 경쟁도 있을 수 있고, 천적도 있을 수 있고, 인위적으로 교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자연 폐사가 된다. 지자체와 환경당국의 방치 속에 철새들의 낙원이 무덤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 여름철 해수욕장의 최대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경찰이 몰카 탐지기까지 동원하며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이 가득한데 몰카를 찍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런 몰카 범죄는 여름철 해수욕장의 최고의 골칫거리입니다. 초소형 렌즈가 장착된 장비까지 등장하면서 몰카 범죄는 더 엄밀해졌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해수욕장의 은밀한 부청객인 몰카범을 잡으려고 경찰도 몰카를 잡는 장비 9대를 도입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 숨겨진 몰래카메라에 적외선 탐지기를 쏘자 렌즈에서 빨간 불빛이 반사됩니다. 무선 전파 탐지 장비는 몰래카메라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탐지해 경고음을 냅니다. 또 옷이나 가방 안에 숨긴 몰카도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전파 탐지기는 전원이 꺼진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비상벨 57개 신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경찰은 몰카범 등 성범죄자가 신고로 검거될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몰카범죄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다가오는 휴가철 집 비우실 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방범창이 없는 1층 아파트만 골라 도둑질을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드라이버 하나로 베란다 창문을 여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세워둔 빨래 건조대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잠시 뒤 마스크와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들어와 내부를 살핍니다.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더니 방으로 연결된 문까지 단번에 젖히고 들어옵니다. 2달 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베란다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46살 민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런 식으로 12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민 씨는 방범창이 없는 이런 1층 아파트만 노렸습니다. 초저녁에 불이 꺼진 집만 골라 다닌 겁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데 범행이 끝나면 신었던 신발도 버렸습니다. 도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신고가 늦어질 거고. 아파트 2층까지는 방범창을 다는 경우가 많지만 입주 이후에 사비를 들여 달아야 하다 보니 여전히 없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비싸서 이제 안 나는 거 안 날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러지. 개인적이니까 뭐. 경찰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민 씨를 구속하고 집에서 압수한 피해품으로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하급심에선 무죄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야 했던 이영숙 씨는 아들 걱정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면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좀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 성격적으로 염려가 되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죠. 부모 입장으로서는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들 신모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사회에 나와도 그런 낙인을 찍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부가 시급히 이런 마련들을 해주셨으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씨 역시 유죄 판결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많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줄 수 있고요.
지금 판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대체복무 정책 수립을 권고하기로 의결했고 국회에도 3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자신들이 과거에 내렸던 희망적인 표현에 기초해서 좀 더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표준에 부합되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대체복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가맹점 갑질 혐의로 정우현 전 미스터 피자 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미스터 피자 그룹이 유령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돈으로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 잘못으로 인하여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최병민 미스터피자 대표를 소환했던 검찰이 그제는 물류 운송업체와 피자 도우 가공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전 회장의 측근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업체들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피자 원료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 동생의 아내 이름으로 세운 치즈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새로운 의혹도 발견했습니다. 미스터피자 그룹이 유령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정황입니다. 회사 측은 이 직원에게 회사 돈으로 리스한 자동차까지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정우현 전 회장을 소환해 마지막 퍼즐을 맞출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지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박태호 고려대 교수, 홍영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방송 톱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꼭지를 한미 정상회담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짧게 총평을 먼저 듣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박태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무난한 정상회담이었다. 일단 윈윈으로 가는 그런 교두분을 확보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아직 앞으로 뭐 전략적 협의체라든지 실무자들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미 무역 흑자 문제라든지 또 미국 내 일자리 만드는 문제, 또 북한 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 국제 공조 플러스 앞으로 미국과의 공조 문제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답을 줬다. 물론 숙제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도 한국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한국과 미국의 앞으로 긴박하게 전개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라든지 미국의 그 경제 문제를 또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한미일 공조 체제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지 중국에 대한 그런 공조 문제, 북한에 대한 공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다소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큰 틀에서 우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임기를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양 정상이 신뢰를 돈독히 해서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 향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5년을 같이 해야 될 미국 대통령과 신뢰와 어떤 화합의 그런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드 문제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잘 그렇게 우회했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확장 억지력 같은 거 보장받고 단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FTA 얘기 꺼내가지고 이제 이게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미 동맹의 새 출발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 예,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같은 생각입니다. 당초 이 목적이 구체적인 것을 합의한다기보다는 서로 우호 협력을 다지는 그런 계기였는데 거기에 충분히 부응했다고 보고요.
어제 나온 공동 언론 발표나 공동 성명을 보면 공동 언론 발표는 트럼프 쪽에 약간 명분을 준 것 같아요.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북핵 위협이라든가 그리고 무역 협정 문제를 그게 부각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그 공동 성명, 이게 공식적인 문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색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미 동맹 부분에서는 전자권 전환, 그리고 남북 대화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실리를 또 얻는 그런 올바른 접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이 이제 평가해 주신 부분에서 보면은 뭐 윈윈을 했다, 또 동맹에 대한 재확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원론적인 의제를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As part of that commitment, we are working together to ensure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And they're going to sign a deal that's great for South Korea and great for the United States.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비용과 관련해서 또 한미 FTA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한미 FTA가 발효된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씀으로는 110억 달러까지 좀 누적이 좀 확인되고 대미 무역 흑자도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레벨 플레잉 필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을 특히 설피해달라. 특히 자동차 이런 부분에 미국산 차를 좀 더 팔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시장을 좀 개방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화 또 규제 완화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이러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그런 공세를 예상하고 지금 뭐 가깝게는 한 4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향후 5년간에는 40조까지 투자하는 이런 큰 계획을 갖고 갔는데도 이번에 경제인단이 그런 그렇습니다. 약 52개 기업이 그 정도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갔는데도 미국이 작심하고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는 그런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 앞으로 실무자 간의 대화를 통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그 대미 무역 흑자 문제를 다루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실마리를 주지 않으면은 다른 분야에서 동맹의 그런 균열이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신분자들 간에 아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홍 의원님. 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그 마이크 앞에서 FTA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한 어조로 거론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재협상 의지 천명도 천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이러저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한국과의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냈다라고 과시하는 거죠. 사실 공동 성명을 보면 FTA란 용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렇게 언론 보도, 언론 발표문이라 해서 각각 정상이 정상회담의 내용을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건 합의된 게 아니라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좀 당혹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110억 달러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났다라고 아주 얘기하면서 철강, 자동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금 FTA 개정 협상 중이다. 사실 무근인 얘기도 하고 완전히 기정사실화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협상이 공정한 협상이 돼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FTA 개정 협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 대통령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개정 못하겠다 그러면 폐기해버려요. 그 폐기하는 것보다는 개정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되 개정을 할 때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한미 FTA에 가서 무역량이 늘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수입이 획기적으로 안 늘은 건 한국 경제가 내부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무역 흑자는 별거 아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무역 흑자의 15배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안보를 도와주는 거를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해서 저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한국과 미국이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예. 호혜적으로 개정 협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다.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자 재협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된 건 없는 거죠. 그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얘기한 거고요. 네네. 또 실제적으로 합의를 하려도 지금 미국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당장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하기 위해서 그걸 집중해야 될 때고요. 네. 다 시작된다고 해도 내년에 시작되는 거고 그 예.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FTA 문제라든가 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네. 이렇게 시간을 버는 그런 접근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 FTA 문제는 우리가 많이 거론해봤자 사실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좀 비껴나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정말 이 FTA가 좀 트럼프 말대로 불공정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숫자로 보면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 미국 경제 불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불황이라서 미국 경제가 좀 불이익을 보는 이런 부분은 언급이 안 되고 단지 한국의 상품이 미국 시장에 많이 와가지고 네. 흑자를 내는 이 부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반박 카드로 써야 될 부분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인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입지, 특히나 국내에서 공화당을 지원하는 세력이 집중된 그런 레드 스테이트들 여기 보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든지 텍사스, 테네시, 오클라호마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전략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투자 전략도 가지고 가고 예. 이래 했는데도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네. 강하게 아주 우리 대통령을 압박하는 걸 보면 미국 경제가 어렵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미국 중산층의 화이트 칼라 제조업자들에 대한 그런 대통령의 그런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다.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협상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조금 더 불리한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불리한 그런 여러 가지 카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미국 상품이 들어오는 특히 자동차라든지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우리 시장 내에서 활성화되는데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이런 부분에서 제도 관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좀 의견 제시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앞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전세기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요. 지금 한미 FTA는 양국 간의 이익 균형에 잘 맞춰져 있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의 무역 흑자가 좀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한미 간의 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좀 더 늘어날지도 전략적 그렇지만. 관계에서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해야 될 거는 무기 엄청나게 우리 많이 수입하잖아요.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대한민국인데 그렇죠. 1년에 약 3조 이상, 최소 3조 이상, 10년 평균 볼 때 거기다가 방위비 분담금도 있지만은 기지 이전 하는데 9조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9조면은 90억 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트 안 되는 게 계산 안 되는 무역 외 수지에 있어서는 이럴 때 이러면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지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유리하게. 그리고 우리가 적자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제해놓고 트럼프 대통령 무대뽀로 자기 그냥 지지층을 겨냥해가지고 자기의 고충만 이렇게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던 과거의 미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당히 시혜적이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를테면은 외환위기 벌어졌을 때 도와주고 그런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그냥 생경하게 사업가로서 또는 장사꾼으로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그리고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미국도 상당한 전략적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싹 무시하고 방위 분담금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지렛대로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미국의 모습. 그게 좀 생소하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다 그 스트롱맨들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대해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발언 자체는 국내 정치용 발언이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트럼프의 얘기는 한 80% 이상 대개 국내 정치용입니다. 뭐 이를테면 요번에 그 중국에 대해서 그 단둥은행 제재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시리아 공습하고 그 시 주석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해준 거랑 거의 유사한 거의 만찬 4시간 전이었잖아요.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중국을 공세적으로 나가고 대만에 무기 판다 그러고 그래서 중국이 보기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그 미국의 반중적인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이건 한편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에 한국을 미국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면서 중국한테 굉장히 한국을 미움을 사게 하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러한 트럼프의 어떤 그 국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는 게 한미 동맹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교수님, 애초에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경제인단을 52명을 같이 갈 때 40조 원,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언론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상당한 협상에 힘이 되겠다, 지렛대가 되겠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별로 먹히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먹혔죠. 뭐 very good이라고 악수도 몇 번 하고 정말 먹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부드럽고 웃음도 많은 만찬 분위기, 대화 분위기 먹혔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구조적으로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된 이후에 2011년에는 대미 무역 흑자가 116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233억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쐐기를 박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북한과의 그런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이야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관여하지 않고 미국이 협조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트럼프 정부는 이미 그런 걸 다 있고 히든 카드로 강력하게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인기를 만회하고 앞으로 미국의 그런 자기 지지층에 대한 더 확고한 어떤 지지세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강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은 불공정 무역하는 나라에 강력하게 제재했다. 중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정상회담에서 미럴 관계니 뭐냐 하다 지금 금방 몇 개월 사이에 틀어지면서 새로운 또 미중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불공정 무역의 시정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는 단계적 또 포괄적 접근으로 북핵의 근원전 해결에 공감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뭐 관심이 많았던 주제가 사실은 북핵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 문제를 갑자기 꺼내서 그쪽으로 중심이 이동된 것도 같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논의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나름대로의 접근법을 제시했죠. 북핵 동결을 입구로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2단계 접근법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언론 발표에 녹여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단계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그 2단계 접근이고요. 포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대화도 포함해서 하자. 그래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 하는 데 이렇게 합의를 한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교수님. 근데 FTA 문제는 이제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지만 북핵 문제를 관련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좀 따져보면 또 약간의 온도차는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렇죠. 됩니까? 항상 그 뭐 악마는 디테일, 세부 사항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정책으로 구체화할 때는 문제가 이렇게 좀 제기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미국이 중점을 두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많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 북한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낮은 단계에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요. 공동 성명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받아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적정한 여건이 조성되면 under right circumstance라고 했는데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면은 비핵화 대화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조건, 구체적인 대화의 조건은 이러한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자. 네. 이 부분이 이제 한 단계 진전된 합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공식 이렇게 공동성명의 공식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그런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잘 풀어져 나가겠다. 대화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미국도 협상에 대해서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고 네. 인내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아까 질문하신 그 맥락하고 맞아떨어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거든요. 전략적 인내. 오바마는 잘못했다. 네. 이거 아주 트럼프가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 이제 트럼프 시대가 왔다. 트럼프 시대는 힘에 기반한 강력한 대북 정책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생각으로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보다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 다 동원해가지고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서 반백기를 들고 나오면 그때 용서해주면서 너 핵 포기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이 그나마 이제 조금 통한 게 좀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하려면 핵 동결부터 하고 그리고 동결을 하면 그것을 보상은 아니지만 미국이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악행에 보상하지 않는다. 악행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의 그런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고위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를 그래도 주는 거를 해서 끌어들여야 된다. 이것은 지는 게 아니고 악행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설득을 해냈고 제가 볼 때 이번에 제일 큰 성과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는 공동 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상황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 채널은 이제 개설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됐다. 이게 저는 제일 좀 의미가 있다.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대통령의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강한 힘에 기반한 대북 압박 정책이 성공하는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쓸 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또 과거 보수 정권과는 달리 전자권 전환 문제도 조속히 환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대화도 했다는 그 방점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론에서 과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론을 어디까지 지금 설정한 건지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강한 압박